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어떻게 건강은 이제 많이 회복을 하신 거죠? 글쎄요. 이게 참 네. 요번에 좀 다들 많이 아프셨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이. 살이 좀 네.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잘생기셨어요. 왜 이게 그러시- 이목구비가 훨씬 네. 또렷해지셨는데 아직 기침하시는 거 보니까는 네. 몸 상태가 아직 정상은 아니시네요. 네, 예. 기침이 장기침이 계속하네요. 저는 한 달 반 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아무튼 걸리지 건강이 마십시오. 네. 제일 중요하니까 챙기시고요. 일부에서는 좀 내년도 조금 긴 그림 얘기했었는데 오늘 우리 본부장님 가져오신 제목을 보니까 이제 요맘때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죠. 산타랠리. 과연 있을까 없을까 사실 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단도 진입적으로 일단은 우리는 두 가식도 좋아하니까 네. 너무 좀 그런가? 어쨌든 산타랠리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산타 랠리라는 게 뭐 2019년에도 네. 크리스마스 이브날까지 하락하고 네. 이브날 돌리기 시작해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산타 랠리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은 내리기는 어렵고 네. 어쨌든 뭐 10월 중순 이후에 상승을 해서 한 달 넘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 뭐 몇 주간 좀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 구간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는 좀 제법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네. 뭐 두 가지 요소로 그렇게 됐었는데 경기 침체 얘기 좀 많이 나왔었고. 네, 빅 마우스들이 이야기를 했죠. 네, 지난주에. 경기 침체. 근데 시장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하도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PPI 숫자가 나왔는데, 뭐 여전히 좀 걱정스럽다, 뭐 이런 식의, 특히 그 음식료 쪽 관련돼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미국에도 지금 음식료 특히 뭐 채소 가격이 급등을 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그러게요.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뭐 올해 내내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조정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인가 모레인가? 네, CPI 나오면 내일 나옵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네. 내일.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멈추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뭐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락장이 그 지난 10월 중순 하락까지 또 내려갈 거다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긴 해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요즘에 뭐 되게 유명한 드라마 뭐였죠?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네.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의 인생을 사니까 미래를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요즘에 보면 이제 2001년 이후의 사이클이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네. 예,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면 이제 9.12 사태가 터지고, 미 연준이 엄청나게 유동성을 부여했고, 그러면서 시장이 한 30% 올랐다가 경기 침체도 아닌데 또 빠지고, 그리고 2002년도에 쌍바닥 만들고 나서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2003년도에 또 다시 한번 빠져서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그리고 이제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또 다시 한 번의 하락장이 내년 3월까지 오는 게 아닌가? 미국 증시로 보면. 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저희 2008년도에도 아시아 시장은 2008년도 10월 달에 바닥을 찍었어요. 네. 그리고 좀 변동성은 있었지만 어쨌든 쭉 올라갔는데, 미국 증시는 2009년 3월에 바닥을 찍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또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꾸 비교를 하면서 하락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당화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자꾸 많이 보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경기 침체이던 네. 인플레이션이던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그때 제가 시장에서 기억나던 숫자들하고는 좀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선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선반영의 강도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정폭이
전 저점을 돌파하는 수준은 아닐 것 같다.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해봐도 이번에는 지난 10월달 바닥 잡았었을 때 미 연준이 9월달에 저희 뒤통수 때렸던 것처럼 최고치의 금리가 4% 미만일 줄 알았는데 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이미 다 알고 있는 5에서 5.5% 수준보다 고점이 낮아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저점을 또 만든다면 그 저점은 전 저점보다는 높은 저점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 방향성, 매크로가 그렇게 무슨 큰 의미를 두겠나. 계속해서 종목 선별할 수밖에 없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확연하게 훅 빠졌다가 다시 훅 올리는 이런 장을 예측하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죠? 네.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훨씬 더 투자하는 사람들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그 각도기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는 계속 질질질질질 흘러내리는 장이기 때문에 참 반등을 해줬다가 또 질질 흘러내리고 또 반등해줬다가 질질 흘러내리고 이러면서 계속 변동성이 일어나니까 참 대응하기 힘든 장이고 피곤한 장이고 그런 상황이죠.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럴 때일수록 어쩔 수 없이 종목 봐야 된다. 뭐 그 얘기밖에 계속 못 드리고 있어요, 사실. 네. 뭐 사실 종목 똑같은 지금 일부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얘기해도 돼요? 네, 말씀하시죠. 대변을 해야죠. 우리 예. 사회자가. 그러니까 뭐 좀 시장은 쉬어갈 텐데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솔직히 그럼 왜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주식을 꼭 해야 돼? 그거는 채권쟁이 입장이죠. 아니 그리고 옛날에는 네. 아니 제가 채권쟁이여서가 아니라 네. 말 그대로 그 there is no 뭐 alternative 네. 티나 네. 티나였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했는데 아까 각도기님도 요즘 계속 얘기하지만 채권이라는 게 5%를 주네? 네. 대안이 있잖아요. 네. 그럼 계속 그러니까 제가 내년도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닌데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반론을 제기할게. 그럼 뭐 굳이 어려운 장에 종목 고르려고 어려울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죠. 반론을 얘기할 수 있죠. 채권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네. 연수익률이 뭐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네. 연간 5년 5% 버는 거. 음. 근데 주식은 종목 잘 고르면 네. 연간 5%는 그냥 껌값이죠, 사실. 잘 고르면 그렇고 네. 잘못 고르면 또 마이너스 몇십 프로 나겠죠. 또.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올 한 해로 보면은 100년 동안 채권과 주식이 둘 다 깨진 해는 3번밖에 없었다. 네. 그리고 채권과 주식이 두 자릿수로 깨진 해는 한 번밖에 없었다. 100년에 한 번 있었던 이벤트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있어서 채권이 만약에 정말 금리의 피봇이 빠르게 일어나고 속도가 커서 5%에서 3.5%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사실 5%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리겠죠. 거의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겠죠. 채권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5%대다. 그럼 연간 5%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주식은 그 5% 채권 수익 나는 동안에 연간 10%는 나겠죠. 평균적으로. 그럼 거기에 절반은 0% 수익이 날 거고 절반은 20%의 수익이 난다라고 계산하면 확률적으로 20% 낼 수 있는 확률이 50%가 넘는다. 그럼 주식 해야죠. 저희 같은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물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속 편하게 5% 채권 좋죠. 예. 그건 뭐 예금금리 5%를 받을 수 있다. 아주 긴 기간 동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치가 있겠죠. 근데 솔직히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에버리지 시청자가 아니고 돈 100억 이상인 분들. 그렇잖아요. 네네. 네. 5%의 100억의 현금을 들고 있으시다. 그럼 1년에 5억 이자 받고 세금 내고 그러면 1년에 뭐 4억은 챙기시니까 그러면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투자만 해놓으면 되죠. 골치 아플 필요도 없고. 그런 케이스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옛날 같은 경우에 예금 금리가 10% 이상 나온다. 그죠?
과거에 8%에서 12% 사이 예금 금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예금 당연히 했었어야죠. 그래서 10년 지나고 나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가 4, 5%고 세금 빼고 나면 1년에 3, 4% 나온다. 그거 10년 모아가지고 집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을 투자를 안 해야 되는 시대다. 굳이 투자할 필요 있냐라고 알기를 한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당연히 연수익률 10%를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쟁이라고 표현했던 건 기분 나쁘시면 아니, 양해를 그러니까 구하고 전 저는 주식쟁이로서 채권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마치 시장이 좋을 때도 주식을 해야 되고 나쁠 때도 주식을 계속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중간에서 얘기할게요. 네네. 일단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5% 이상의 채권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요 연합인포맥스 목요일날 나올 때도 이제 국채의 투자 시대는 끝났다. 제가 10월 달엔 열심히 국채에 대해서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오히려 지금은 회사채 쪽에서 금리가 그렇죠. 높은 쪽으로 해라. 그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최상단, 최안전한 채권에서부터 조금 덜 안전하지만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겨야 된다. 상당히 좋은 투자다. 그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채권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거시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금리가 전부니까 사실은 채권 투자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당연히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저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떻게 알아? 입니다. 모른다. 지금이 저점일지는 어떻게 알아? 1년 지나봐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10월 달에 심리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지만 10월 달 대비 지금 가격이 10% 이상 오른 것도 꽤 있어요. 예, 그리고 시장 전체로도 약 10% 정도 가격이 올랐죠. 근데 이때 만약에 이렇게 비관론 속에서 투자를 안 했다면 실질적으로 개별 종목단에서는 10% 훨씬 이상을 많이 놓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수익률이 10월 말에 처참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반등을 했어요. 했죠. 손실률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 시점으로 좋냐 나쁘냐를 거시로 본다면 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포진된 이런 가격, 그러니까 1년 이익 대비 3배, 4배짜리가 허다한 이런 상황들, 이거는 투자하기 나쁜 때는 아니었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최악 아닙니까? 지금 그 거래 대금도 최저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빠 보이지만 나쁘지 않은 때고. 네. 그런데 사실은 작년도 초반이라든가 이럴 때는 위험할 때였죠. 뜨거울 때는 위험하고 차가울 때는 그래도 조금 덜 다칠 때다. 네. 제가 보기에는 덜 다칠 정도의 환경이라면 주식 투자를 하기는 나쁜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근데 저는 또 그 채권 투자는 또 좋은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있어서 제가 주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본부가 뭐죠?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예요. 네. 그죠? 그리고 제가 초이스를 한 거죠. 음. 채권은 올해 연초에 60% 40% 들고 있었어 봐요. 그럼 어려웠죠. 예, 그럼 어렵죠? 박살났죠. 박살났죠. 예. 100년에 한 번 나는 이벤트예요. 회복하기도 예.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식을 거의 대부분 들고 있었고 배당주 위주로 들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물론 성장주도 들고 있었고 그렇지만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5% 이상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제가 분명히 채권 사야 된다라는 부분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희도 가장 보수적인 펀드에서는 배당주 줄이고 전체 포트의 25%를 채권을 샀단 말이죠. 10년 국채. 근데 이제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4.4%까지 찍었다가 지금 3.5%란 말이에요. 여기서 3.5%의 수익을 내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5%가 적절한 금리다. 이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3.5% 왔어 다시. 그러면 연간 3.5%를 벌 거냐? 아니면 배당주 중에서 그것보다 더 높은 일들을 창출해주는 PBR이 낮은 종목을 살 거냐? 저는 무조건 배당주예요. 그렇다면 3.5%보다 높은 배당 일드가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한국에 대해서 제가 원래 제가 방송을 정말 오래 했지만 한국 다시 돌아와가지고 2014년에 돌아와서 시작했지만 그 한국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좀 많이 얘기해서 좀 죄송할 정도로 10년 투자를 하면 2년 투자하고 미국 투자를 하면 10년 투자하면 8년 이상 투자를 하고
이 얘기 맨날 해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한국을 지금 어떻게 제가 보느냐? 그 10년 중에 2년이죠. 네,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PBR이 0.8배인데 0.8배의 우리나라 시장이 있었던 해가 지난 제가 경력상 30년인데 한국 증시를 들여다보고 한국 전략을 세워보고 한국 포트폴리오를 운영해본 결과값으로 0.8배 수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연수익률 20% 이상을 못 올린 적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5% 벌겠다고 채권 사느냐 아니면 20% 벌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사느냐 했을 때는 주식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이밍상 시클컬한 부분이 있어서 네.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10%더 빠질 수도 있고 네. 뭐 정말 진바닥이 내년 3월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11개월로 계산했었을 때 PBR이 0.8배로 11개월 동안 계속 이어진 적은 네. 예, 없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나마 종목 잘 골라 놓으면 확률적으로 하락 베팅보다는 상승 베팅이 맞는 타이밍이고 또 종목만 잘 골라 놓으면은 리스크 대비 그러니까 위험도 대비해서 상대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뭐 어쨌든 저희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고 상대적으로 시장을 초과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희들은. 네. 그래야지만 사실 이 일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근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기 앞선 코너에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올해 그 미국에서 네. 다우존스 관련된 30 종목들은 대체로 괜찮았고 네. 테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네.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네. 이런 거죠. 지난 10년으로 계산을 하면 음. 다우존스는 반짝이죠. 네. 예, 지난 10년 내내 언더 퍼포먼스 하다가 지난 1년으로 놓고 뭐 아웃 퍼포먼스가 들어왔고 네. 예, 성장주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종목은 네. 지난 10년으로 따지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다가 지난 1년 동안의 퍼포먼스가 안 좋았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다우존스가 네. 지난 10년 대비해서 이제 겨우 1년 아웃 퍼포먼스 했으니 네. 이 아웃 퍼포먼스가 1년, 2년, 3년, 4년, 5년 더 갈 거냐? 예. 아니면 나스닥이나 성장주들이 언더 퍼포먼을 한 해가 1년이 지금 일어났는데 계속해서 언더 퍼포먼을 할 거냐? 아니면 다시 또 아웃 퍼포먼을 할 거냐? 거기서 이제 저는 중요한 그 조금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금리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금리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이면 소비에 대해서 제한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다우존스의 지금 강세의 주요 원인이고 그러니까 필수재들은 앞으로도 일정 부분 좋을 것이다. 왜 고금리 상황들이 한 1년 정도는 유지될 것이니까 그거는 뭐 열어둬야 될 것 같고 테크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보다 테크가 많이 늘어났기는 한데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Y2K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전에 폭발적으로 그 IT 기기들이 그 팔립니다. 그러고 나서 후폭풍을 한번 맞아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반도체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20년 후반과 21년의 대호황, IT 기기들의 대호황. 저도 그때 노트북 바꿨거든요. 네. 바꾸셨습니까? 21년, 20년? 아니요. 안 바꾸셨어요? 좀 어려우셨. 네, 농담이고. 뭐야 이거? 농담이고. 아니 저는 이렇게 그때 예. 정말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바꿨습니다. 네. 그 IT가 폭발적으로 했고 완전 쇼티지가 났잖아요. 반도체 같은 것이. 자, 예.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 재고 조정 그 뭐냐면 과잉 소비가 난 거잖아요. 평소 예를 들어 1 팔리던 게 갑자기 21년도와 20년도에 뭐 2가 팔리든 1.5가 팔리든 더 많이 팔린 거야. 그러면 땡겨와서 팔았기 때문에 안 바꿀 사람들로 바꿨기 때문에 올해 수요는 이미 다 작년에 해먹은 거 땡겨 먹은 거 아니냐. 그러면 자, 그래서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헷갈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의 시기와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00년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빼고 그냥 순수한 IT와 성장주로 계산을 하자.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가상화폐 시장이 이미 조종을 GDP 기준으로 따지면 아니면 나스닥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작년 11월이었나? 작년에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가장 피크였었을 때가 네. 나스닥의 퍼센티지로 계산했을 때 거의 7%가 넘었었어요. 비중이 예, 나스닥 시가총액의 7%까지 따라잡았다. 따라잡았었어요. 근데 지금 2%입니다. 네. 폭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 우리가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2000년 닷컴 버블일 때 나스닥의 P 멀티플 거의 제 기억으로는 60배 정도 됐었고요. 평균. 네. 그리고 이익 증가율은 실질적으로 2008년이 피크였고요. 죄송합니다. 98년이 피크였고요. 네, 네.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계속 마이너스. 예. 그래서 98년에 나스닥의 ROE의 피크가 21%였나 22% 정도였고요. 2003년에 나스닥의 ROE가 얼마였냐면 9%였어요. 예. 그러니까 반타작이 났어요. 네. 그러니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그때 60%, 70% 빠졌단 말이죠. 예. 이익이 반타작이 났으니까. 네네. 자,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지금의 나스닥은 어떠냐? 나스닥의 피크를 쳤었을 때 P 멀티플이 36배였어요. 그러니까 절반이죠. 네.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죠. 근데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집어넣으면은 좀 뭐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네. 어쨌든 그건 빼고 이제는. 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나스닥의 P 멀티플이 몇 배냐? 했을 때 25배도 안 돼요. 네. 예, 20 몇 배 정도 돼요. 음흠. 자, 그러면 그때 저점 찍었었을 때 P 멀티플이랑 똑같아요. 네. 그 수준이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의 ROE로 계산하시면 ROE가 지금 나스닥이 지금 현재 계산해 봤을 때 한 23% 정도 되거든요. 네. 올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예. 이익 증가율이 그러면 엄청난 마이너스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에 막 빠질 거냐? 네. 예, 이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오니까 ROE가 반응이 ROE가 빠지니까 이제 여기서 더 또 빠질 거다. 그래서 2002년, 2003년에 리피트가 나올 수 있으니 네. 지금 성장주 팔자. 대신에 그냥 다우나 이런 쪽으로 들고 가자. 네. 그러니까 요거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정답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생산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그때 말씀하신 대로 기기가 막 팔리고 네. Y2K 뭐 그러면서 엄청나게 IT에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엄청난 어떤 그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예. 이게 실질적인 이익과 연결되는 게 훨씬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하나 거기서도 또 고민이 하나 더 있어요. 미국 네. 시장을 바라보면서 고민 하나 한 자락에 더 있는 건 뭐냐면 네. 과거 대비 이제 지금 ROE가 높은 건 결국 자본이 없어진 건데 앞서 일부에서도 그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기업들의 예비 그 위험 대비 능력이 좀 없어진 거하고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축적해 놓은 현금이 없는 거잖아요. 축적해 자본이 없는 거잖아요. ROE가 높아지는데 상당 부분이 자본을 녹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본이 줄어들었잖아요. ROE율이 높아지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 소각이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건 자본을 줄이는 행동이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자본이 없다는 건 만약에 이번에 그 앞선 코너에서 딱 보잉 얘기를 했는데 그 건전한 회사가 한 해 적자 나고 나니까 휘청해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보잉은요. 네. 완전히 다른 동물입니다. 보잉은 엄청난 설비 투자가 들어가면서 네. 기본적인 레버리지가 네. 1000%가 넘는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 거는 지금 말씀을 잘못 생각하시는 게 그렇게 자본을 확충을 자본을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높아서 네. 그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회사하고 네. 보잉하고는 완전히 틀린 회사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대한항공과 네, 그 이해합니다. 예. 무형 자산이 주역인 회사들은 사실 자본을 태워도 큰 위기가 큰 위기가 안 오니까 그건 괜찮은데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의문인 게 뭐냐면 내년도 어쨌든
5% 내외의 금리가 그 형성이 될 텐데 미국 시장에서 그 과거보다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이 시대에 옛날에도 IT 5%는 기업들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네. 옛날에도 금리는 5%였지만 S&P 500에 네. 지금 현재의 순 부채 비율이 지난 3년 동안에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주요 기업들 빅테크들은 당연히 떨어졌겠죠. 현금 흐름이 워낙 출중하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평균 S&P 500이 지금 순 부채 비율이 60%가 안 돼요. 네. 네. 주요 기업들 아니, S&P 500 평균이 네. S&P 500 평균이 그러면 부채 금리가 높아져도 부채하고는 상관없는 시대가 온다. 그걸로 영향을 안 받는다. 그렇죠. 덜 받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요. S&P 500을 미믹한다. 네. 그러니까 그대로 미믹한다라는 의미는 S&P 500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기 위해서 종목을 쓰는 건데요. 종목 수가 옛날에는 S&P 500 기업이 다 필요했다면 네. 이제는 S&P 100만 있어도 돼. 그 정도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졌고 네.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튼튼해졌고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의 연결성이 높고 ROE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00년도 닷컴 버블하고 자꾸 비교를 할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를 네. 자꾸 해드리는 거고 그때처럼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사태가 터졌던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 엄청난 레버리지 일으키면서 전혀 실질적인 수익이 없는 상황 하고는 왜냐면 이게 그럼요. 양쪽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럼요. 그건 예, 비교할 수 자꾸 없죠. 그렇게 비교를 사람들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건 뭐 예. 동의합니다. 예.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금리가 높아진 상황 이제 그게 한 1년간 유지될 거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네. 그 기업들의 그 이익 성장률이 과연 버텨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니까 저희가 S&P는 지금- 부채 비율이 없으면 저희가 상관없다는 지금 얘기인데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S&P 500의 EPS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숫자 보면서 좀 얘기합시다. 저희가 올해 연초에 이 얘기 해드렸어요. 그 연초에 아무래도 영업 마진율에 대해서 너무 전망치가 높다. 대신에 매출 증가율에 대해서 전망치가 너무 낮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나왔던 숫자를 보시면 요 숫자가 나왔어요. 자, 올해 연간 단위로 보시면은 EPS 증가율은 5.1%고요. 네. 연간입니다. 매출 증가율이 10.4%가 나왔어요. 자, 이게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 9월 말 10월 말 이때 요 숫자를 봤었을 때 어떤 숫자였냐면은 EPS 증가율이 거의 9%였고요. 네. 매출 증가율은 7%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예측이 맞았었다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시장은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요. 예. 네. 이거보다 더 미래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은 어떻게 보고 있냐? 자, 여기 숫자 보시면은 5.5%예요. 올해가 5% 증가율인데 5.5%야. 근데 내년에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또 숫자 틀렸죠, 이거? 네. 예, 그래서 이 숫자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이걸 만들어내는 숫자에서 매출 증가율은 지금 10.4에서 3.3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매출 증가율이 10.4에서 3.3% 떨어지는 건요. GDP 명목 성장률이 10%에서 3%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네. 자, 이거는 하드랜딩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매출은 하드랜딩인데 어떻게 이익은 더 올라가? 그러니까 그거는 네. 뭐 예측이 잘못된 걸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근데 네. 어쨌든 이게 그래요. 지금 현재 네, 시점에서. 네. 자, 그러면은 이 숫자가 나오는데 분기로 한번 보실래요? 분기는 이렇습니다. 1분기가 지금 보세요. 1% 성장이고 2분기가 0.6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5.5%가 나오죠? 3, 4분기, 4, 4분기 왕창 땡겨놨어요, 지금. 그죠? 그리고 보시면은 4, 4분기 얼마나 됐어요, 지금? 마이너스 2.5예요. 숫자를 반영하는 거는 이미 4, 4분기와 1, 4분기, 2, 4분기 경기 침체야. 네. 지금 실제로 지금을 경기 침체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네. 침체야. 그 숫자를 지금 집어넣고 있고
근데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는 내년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지금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1사분기, 4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숫자는 예상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반면에 3, 4분기, 4, 4분기 숫자는 예상보다 안 좋을 겁니다. 오히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증가율은 3.3이 아니고 제가 볼 때 내년에 5%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거. 대신에 이익 증가율은 0%에서 아무리 많아봤자 안 좋아봤자 마이너스 한 2%. 저희가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의 이익 증가율이 0%를 집어넣고 계산해보자. 그리고 올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내년. 그리고 금리는 5%를 집어넣고 계산해보자. 네. 이렇게 했었을 때의 적절한 가치가 얼마냐. 그 수준을 제가 확인하고 나면은 투자하기가 마음이 더 편하다. 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수준의 숫자가 지난 10월 달에 본 숫자가 그 숫자를 보여줬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고점 대비 약 그 나스닥 지수가 28%인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근데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로 따지면은 38% 빠졌어요. 38%. 그러면 그 보통 침체 기간에 나타나는 평균치 수준만큼은 빠진 이미 거다. 빠졌다. 네, 이미 빠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주가적으로는 침체를 일부 반영했다. 네. S&P 기준으로는 경기 침체의 평균 하락률이 25%예요. 네. 근데 S&P가 고점 대비해서 27.5% 빠졌다가 반등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네. 있어서 이미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90%가 예상하고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숫자는 그걸 이미 반영을 했다라는 저희 쪽이고. 네네. 예. 네.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 네. 경기 침체의 폭이 네.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EPS가 어느 정도까지 깨지냐면 네. 마이너스 15%에서 20% 나와요. 네. 경기 침체의 네. 평균값이. 그래야지 고점 대비해서 25%, 30% 이렇게 네.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경기 침체의 사이클의 EPS 증가율이 네. 마이너스 15%, 20%가 아니라 마이너스 2%에 끝나는 경기 침체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인데 살짝 온다. 예. 그러면은 이미 25% 빠진 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계산했었을 때 네. 1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앞으로의 12개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같은 때는 그 정도에 대해서 베팅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채권금리 5%와 주식의 수익률 10% 요거의 차이는 너무 크지 않으니까 네.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니까 주식은 그러면 종목을 잘 골라내면 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만 골라낸다면 지수는 10% 올라가는데 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시간이 조금 다 벌써 됐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사실 채권도 채권 금리를 산다고 해서 그 금리만 얻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5% 채권을 사서 4%에서 만약에 100bp가 빠졌다. 그렇죠. 근데 이게 30년짜리 채권이었다. 그러면 유통 수익, 정확하게 네. 20% 수익이 납니다. 네. 채권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결론이 이제 계속 종목을 선별하자 했는데 종목 얘기를 별로 많이 못 들어갔어, 솔직히. 얘기하다 보면 딴 얘기 많이 하고 해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자료 뒤쭉쭉 보면은 업종별, 섹터별로 실질적으로 그 EPS하고 이제 그 추정해 놓은 장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음 주에는 정말로 본론 들어가서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떻게 네. 섹터를 골라내야 되는지 섹터에서 지금 현재 뭐 움직임이 어떤지 그쪽에 좀 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참 그게 참 힘들어요. 운용자들은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종목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 네.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그 구성하는 그 노하우와 방법론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네. 훨씬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희 자꾸 공유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사실 이 그 뭐죠?
프레젠테이션을 항상 연합에서는 올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쓰시면 그러니까. 예,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야단만 안타까운 치지 게 마시고 뒤쪽에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갔어 항상 못 가고 앞에서 하니까 저는 이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 뒤에 오늘도 항상 질문 많이 하시면서 그런 얘기 공유해 주신 하시는 내용 있었는데 근데 그 종목이라는 게 매주 바뀌는 게 아니고 한번 투자하면 항상 얘기하고 몇 있잖아요. 개월 몇 분기가 가기 때문에 이미 얘기했던 거하고 또 비슷할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거. 종목보다는 네. 그 섹터에서 지금 움직임 말씀하신 아까 EPS를 전체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좀 섹터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하면 조금 더 맞아요. 와닿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장 걱정을 하고 가장 리스크로 잡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과 금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종목은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장기적인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느냐 안 낮춰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또 2부에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오늘만 보내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섹터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